그날 조상님 무덤 앞에서 남편이 내 옆구리를 발로 찼다. 아이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늦가을 산자락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무릎을 꿇고 낫지를 하고 있었다. 손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웃고만 있었다. 손 좀 빨리 놀려라. 조상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나는 피 묻은 손을 그에게 보여줬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내 옆구리를 발로 찼다. 아이들이 울며 내게 매달렸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 순간 내가 살아온 15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그 후에 펼쳐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남편의 비난은 계속됐다. 벌초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라고 할 수 있나?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훌쩍거리며 서로를 달래고 있었고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며느리가 조상님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면 어떡해? 손 하나 제대로 못 쓰면서 집안 망신만 시키네. 시동생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킥킥거렸고 시누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베인 상처가 따갑게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1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엄마, 괜찮아? 큰아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15살 된 준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나는 괜찮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준호는 내 손을 보더니 밴드를 가져왔다. 아빠가 왜 그래? 준호의 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어른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했다. 침대가 기울어지며 그가 누웠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6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다. 시댁 식구들 아침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둘째 민지가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12살 된 민지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말을 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놀린다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집에 있고 싶다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학교는 가야 해. 하지만 내 마음도 같았다. 이 집을 떠나고 싶었고 아이들과 함께 어디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돈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짜증을 냈다. 아직도 밥 안 됐어?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금방 됩니다. 나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자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잠깐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남편 몰래 시작한 담배였지만 요즘엔 이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런 날에 이런 기분이라니. 언니, 뭐해? 옆집 순이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 그냥. 나는 황급히 담배를 끄며 대답했다. 순이는 나보다 5살 어렸지만 훨씬 당당하게 살았다. 남편과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순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괜찮아, 뭐가 힘들어. 하지만 목소리가 또 떨렸고 순이는 담벼락을 넘어와 내 어깨를 감쌌다. 언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맞서 싸워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순이의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맞서 싸우라고 쉽게 말하지만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됐다. 오늘 승진 발표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나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승진을 하면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집에 더 늦게 올 텐데.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역시나 나온 말이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저녁을 혼자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나는 문득 평온함을 느꼈다. 남편이 없는 식탁은 훨씬 조용하고 편안했다. 아이들도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했고 웃음소리도 났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다. 11시, 12시가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렸지만 점점 화가 났다. 승진 축하라고 해서 이렇게 늦을 필요가 있나? 새벽 2시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향수 냄새. 그것도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닌. 어디 갔다 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식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15년 동안 의심만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내 반응이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야 확실해졌구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다. 스마트폰을 볼 때의 표정,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외출할 때의 복장.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더 신경 쓰고, 더 들뜨고, 더 행복해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표정들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내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을 때 나는 집을 나섰다. 아이들에게는 마트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혀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내가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으로. 여자는 예쁘고 젊었다. 아마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남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15년. 나는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었다. 내가 벌초에서 손을 베어가며 고생할 때 그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혼을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까?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았다. 이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있어야 했다.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했고 남편도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이제는 거짓말인 줄 알고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변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복수해야 한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발로 차고 15년 동안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가 얼마나 달콤할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달라 보였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가 아니었다. 복수를 꿈꾸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는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남편도 느꼈는지 잠깐 나를 돌아봤지만 곧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에서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로.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그날 조상님 무덤 앞에서 받은 그 발길질이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순간으로부터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해진 걸까?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39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거울 속 모습은 이미 늙어 보였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에 처진 선, 생기를 잃은 피부. 이 모든 것이 1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다녔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우리의 대화도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의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향수를 뿌리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증거로 보였다. 남편은 누군가를 위해 꾸미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내가 아니었다. 첫 번째 증거를 발견한 건 그날부터 일주일 후였다.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려다가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찾았다. 롯데호텔 디럭스룸 1박. 날짜를 보니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 호텔은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손이 떨리며 영수증을 자세히 봤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11시. 그날 남편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호텔에서는 오전 11시에 나왔다는 뜻이었다. 그럼 그 사이 시간은 어디서 보낸 걸까? 나는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첫 번째 증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다.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남편의 셔츠를 빨래하다가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선명한 레드 컬러였는데 내가 절대 쓰지 않는 색이었다. 나는 평소에 자연스러운 핑크톤만 발랐으니까. 그 립스틱 자국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다. 어떤 여자가 남편의 목에 입을 맞추는 모습, 그녀의 붉은 입술이 남편의 셔츠에 닿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다. 대신 그 셔츠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미영. 그 이름을 처음 본 건 남편의 지갑에서였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려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예쁜 글씨체로 쓰인 그 이름이 내 눈에 박혔다. 미영. 얼마나 예쁜 이름인가. 나는 그 전화번호를 외웠다. 010-5678-1234. 숫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번호의 주인이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구나. 밤마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증거를 기록했다. 10월 15일 호텔 영수증 발견. 10월 22일 셔츠에 립스틱 자국. 10월 28일 미영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발견. 11월 3일 새로운 향수 냄새 톰포드 향수로 추정. 11월 7일 마이너스 늦은 귀가 새벽 3시. 마치 스릴러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내 일상은 철저히 감시와 수집으로 변해갔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모든 흔적을 기록했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아이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다. 엄마, 왜 요즘 이상해?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을 때도 웃으며 대답했다. 뭐가 이상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다. 집안의 묘한 긴장감을, 부모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준호는 요즘 더 조용해졌고 민지는 더 자주 내게 매달렸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철저하게 연기했다.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관찰했다. 그가 잠들고 나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어서 열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다. 그 기회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왔다. 평소보다 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침실로 들어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문인식이 해제된 상태였고 나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미영과의 대화 내용이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만날까? 응. 언제나 조화 같은 곳에서.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자. 더 좋은 곳 알아? 알아. 내가 예약할게. 기대해도 돼. 자기 때문에 미치겠어. 나도 빨리 보고 싶어.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15년 동안 나와 아이들을 속이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다. 미영이 보낸 셀카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들. 내가 본 적 없는 남편의 행복한 얼굴이 그 사진들 속에 있었다. 나와 함께일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런 표정들로.
샤워 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나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 설거지를 시작했다. 뭐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설거지요. 응. 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고는 거실로 나갔다. 나는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날 밤 나는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미영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회사 근처를 배회했다. 점심시간에 누구와 만나는지,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처음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을 발견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 미영이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예뻤다. 긴 생머리에 큰 눈, 하얀 피부에 날씬한 몸매.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고 가끔 손을 맞잡기도 했다. 남편의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 가득했다. 내가 언제 받아본 적 있는 그런 시선을.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미영은 남편 회사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점심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사내 불륜이었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맞아줬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영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는 걸 봤으니까. 그래요? 맛있었어요? 그냥 그랬어. 또 거짓말. 그는 미영과 함께 웃으며 즐거워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미영 회사 동료, 점심 데이트 확인, 복수 계획 1단계 더 많은 증거 수집, 복수 계획 2단계 미영에 대한 정보 파악, 복수 계획 3단계 결정적 타이밍 기다리기. 침대에 누워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이 역겨웠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우습게 본 것을, 15년을 헛되이 보낸 것을, 그리고 다른 여자와 나누는 그 달콤한 시간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다. 마치 내 마음속 폭풍우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됐다. 그리고 그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남편도 미영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옥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15년 동안 참고 견딘 여자의 복수가 어떤 것인지 곧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분노보다 냉정이 앞섰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울음보다는 계획이 우선이 됐다. 15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휴대폰 메모장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증거들이 기록돼 있었다. 호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미영과의 메시지, 립스틱 자국, 거짓말 목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다. 이제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자료였다. 나는 신우인 선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희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나보다는 2살 어렸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결혼 생활에서 비슷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했다. 선희 언니,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무슨 일인데? 선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마 벌초날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선희는 커피를 마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했다. 그날 벌초에서 일어난 일 언니도 보셨죠? 봤지. 어떻게 안 볼 수 있어. 정말 화가 났었어. 선희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조상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그날 일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그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선희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해. 그녀는 벌초 날의 모든 장면을 봤다고, 필요하면 증언하겠다고 했다. 남편이 나를 발로 찬 것, 시댁 식구들이 모두 침묵한 것, 아이들이 울부짖은 것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다고 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다. 나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상담 예약을 잡았다. 처음 법무법인에 가는 길에는 떨렸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겼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다. 김소혜 변호사, 아마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다. 나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 보여줬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메모장의 기록들, 그리고 선희가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부인,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과 불륜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소혜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까지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설명했다. 다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음성 녹음 같은 것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법무법인을 나오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남편과 미영의 현장을 직접 포착해야 했다. 그리고 남편의 폭언이나 협박을 녹음해야 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는데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다. 오늘도 미영과 함께 있었구나. 어디 갔다 오세요? 나는 평소처럼 물었다. 회식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미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휴대폰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됐어. 그냥 잘게. 남편은 성의 없이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할 이유가 없었다.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당했다. 내 안에서 억눌린 욕망과 차가운 복수심이 서로를 자극하며 불타올랐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미영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 모든 것을 빼앗는 것.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먼저 남편의 일정을 파악했다. 그의 수첩을 몰래 확인하고 회사 스케줄을 알아냈다. 어느 날 미영과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준비물을 챙겼다. 소형 녹음기, 망원경, 카메라까지. 마치 사설 탐정이 된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 연락해왔을 때 나는 준비했다. 그가 자주 가는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며 기다렸다. 오후 6시쯤 남편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을 봤다. 그리고 10분 후 미영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 포옹했고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변호사가 원했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호텔에서 나온 시간은 밤 10시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나왔고 주차장에서 다시 긴 포옹을 나눴다. 남편이 미영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순간까지 모두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드디어 완벽한 복수의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게 넘어왔다. 남편이 새벽 1시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맞아줬다. 늦으셨네요. 미팅이 길었나 봐요. 응, 좀 복잡한 일이었어. 거짓말. 나는 그가 미영과 호텔에서 보낸 4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씻고 쉬세요. 응,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실로 향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선명하고 명확했다. 법정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큰 복수를 원했다.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으로는 15년의 한을 풀 수 없었다.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 미영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복수는 한 번에 완벽하게 이뤄져야 했다. 밤늦게까지 나는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폭로할 것인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됐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도 복수를 꾸고 있었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 미영이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내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참고 당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강한 여자였다. 남편이 출근하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았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오늘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15년 동안 쌓인 모든 원한을
한 번에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커피를 마시며 복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완벽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승자와 패자의 자리가, 그리고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15년의 침묵 끝에 터져나올 복수의 함성이 얼마나 달콤할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가족 모임에서 왔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 시누이까지. 평소처럼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형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오늘이 그날이다. 15년의 침묵을 깨뜨릴 바로 그 순간.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평소 조용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다. 남편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저 철수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바람도 피웠습니다. 두 번째 폭탄까지. 순간 시댁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수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시아버지는 술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다. 시동생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고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야, 너 지금 뭔 소리를?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이었다. 벌초날 조상님 무덤 앞에서 저를 발로 찬 것, 선희 언니가 다 보셨습니다. 선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바로 그때 선희가 증언에 나섰다. 네. 어머님 저도 그날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철수가 수진이를 발로 찬 것, 아이들이 울부짖는데도, 계속 술을 마신 것,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건 철수 씨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간 영수증입니다. 나는 호텔 영수증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영수증을 집어들고 있었다. 이게 정말이니? 어머님, 저는 15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너 이 미친년이 무슨 개소리를? 철수야.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이 그거냐? 아버님,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제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럼 이 사진들도 거짓말인가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미영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다.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선의의 증언까지 있었으니까. 특히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에는 며느리야라고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1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사과 한마디로 용서될 수는 없었다. 내일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변호사와도 이미 상담을 마쳤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수진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15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집은 난장판이 됐다. 남편은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시댁 식구들은 서로 탓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평온했다.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해방감이 들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가정법원 조정실에는 나와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증거들을 검토해보니 피신청인의 불륜과 가정폭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정위원장이 말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행해진 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힘을 발휘했다. 선희도 법정에 나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줬다. 조상님 무덤 앞에서 아내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정위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위자료 3천만 원, 제3분할 60%,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남편은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15년 동안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모든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나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눌려온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은 몰랐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승리했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민지야. 엄마가 이제 자유로워졌어. 엄마, 무슨 뜻이에요? 아빠와 이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너희들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됐어. 아이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엄마, 괜찮을까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15년 만에 마시는 첫 번째 축배였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동시에 달콤하기도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과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고 순전히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수진아, 남편이 초라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1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미영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던 그날의 모습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발로 찼던 그 순간이 생생했다. 다음 주에 이사 갈 예정이에요. 어디로?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15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죠. 그날 밤이 남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15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새벽에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구나. 복수는 완성됐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15년 동안 참고 견딘 보상을 드디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여자로서, 당당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여자로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몇 달 뒤 아이들과 나는 벚꽃길을 걸었다. 4월의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고 우리는 새로 이사온 동네의 공원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준호와 민지는 떨어지는 꽃잎을 받으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민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두 방에 거실 하나, 작은 주방까지. 시댁의 큰 집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지만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큰아이 준호가 물었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는데 그 모습이 어른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준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15년 동안 그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야 그 아이도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손가락 끝에 작은 흉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벌초 자리에서 낫에 베인 그 상처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는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벌초 자리에서 시작된 상처가 결국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날 남편이 내 옆구리를 발로 찼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울부짖었을 때,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각성이, 변해야 한다는 절절한 깨달음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지가 천진하게 물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12살 아이였다. 민지야, 아빠는 이제 우리와 따로 살기로 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가끔 만날 수는 있어. 사실 남편과의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바쁜 것 같았다. 미영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엄마, 그럼 우리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준호가 어른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일도 시작했고 너희들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는데 15년 만에 다시 하는 직장 생활이었다.
처음엔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받는 첫 월급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다. 동료들도 좋았다. 특히 같은 부서의 김 과장님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라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맞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집을 나서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뒷바라지도 하지 않는 살. 진짜 내 삶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민지가 내 팔을 흔들며 물었다. 오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어때? 와, 진짜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예전 같으면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며 집에서 해 먹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자유였다. 벚꽃길 끝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아이들은 떨어진 꽃잎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었고 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눈치가 빨랐다. 응, 행복해.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컸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부속품이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김소혜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재산분할 마지막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 집 전세금을 마련하고 아이들 학비도 준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물론 계속 일해야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민지가 조르기 시작했다. 저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가요. 그래, 가자. 나는 일어서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우리 마음껏 놀자.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 길에 나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15년 전 결혼할 때의 나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게에서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맛을 골랐고 나는 오랜만에 딸기 아이스크림을 샀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의 나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었는데 엄마도 꿈이 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계속 나를 관찰하고 있었나 보다. 꿈?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 지금은 너희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도 해보고 싶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9살이면 아직 젊었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수진 씨, 오늘도 아이들과 나들이 다녀오셨어요? 네, 벚꽃 구경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정말 밝아 보여요. 이사 오기 전보다 훨씬.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도 변했구나. 더 밝아지고 더 자유로워졌구나. 저녁을 차리면서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새로 심은 화분의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엄마, 내일은 뭐 해요?
민지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늦잠 자고 청소하고 그리고 마트 가자. 우와, 마트 가면 과자도 사줄 거예요? 당연히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다. 오늘 아이들과 벚꽃 구경을 했다. 민지는 꽃잎으로 화관을 만들었고 준호는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15년 전 결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될 줄도 몰랐고 그런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도 몰랐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됐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을.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벌초날 조상님 무덤 앞에서 받은 그 모욕이 결국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셈이었다. 그 순간의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참고 견디며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고 아이들의 든든한 엄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가 됐다. 새벽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들어왔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하루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도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보다도 아름다웠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런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1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다. 이제부터는 그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갈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자유롭게.